안녕하세요. 저는 강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창밖으로 동이 트려면 아직 한참은 멀었던 것 같아요.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각, 저 역시 옅은 잠결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새벽잠이 줄어든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지 뒤척이다 깬 김에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막 몸을 일으키려던 참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정막을 깨고 현관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 새벽에 누구일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멀리 사는 동생네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아니면 아들 명식이가 잘못되기라도 했나?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졸이며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다름 아닌 제 며느리 이경미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미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고 화면 속 얼굴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애써 매만졌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늘 빳빳하게 다려 입던 블라우스는 어깨 한쪽이 살짝 찢어져 있기까지 했어요.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경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고 집 안으로 들어선 아이의 모습은 인터폰으로 본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저를 보는데 그 모습이 하도 위태로워 보여 일단 소파에 앉혔어요. 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새벽에 어쩐 일이야? 명식이랑 같이 온 거 아니었어? 제 질문에 경미는 고개만 푹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고를 쳤어요. 사고? 무슨 사고?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네, 몸은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그만 기둥에 좀 세게 박았어요. 경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말했어요. 주차장에서 기둥에 박았다. 그럴 수 있죠.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경미의 상태는 단순히 주차 접촉 사고를 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운전하다 보면 긁을 수도 있고 박을 수도 있는 거야. 안 다쳤으면 됐다. 명식이는 알고 있고? 아니요, 아직 말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일단 어머니 생각이 먼저 났어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올려다보는 경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기 전에 저를 먼저 찾아왔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은 짠해지기도 했어요. 그래, 얼마나 무섭고 놀랐으면 이 새벽에 시어머니를 찾아왔을까 싶었죠. 저는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내주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앉아 있어라.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정신 좀 차려. 그러고 나서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같이 보러 가자. 제 말에 경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놀란 기색을 보이면 아이가 더 불안해할까 봐서요. 하지만 물을 끓이는 동안에도 마음속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제 심장을 불편하게 두드렸거든요. 차를 내어주자 경미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쥔 채 홀짝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진정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냐? 네, 어머니. 조금요. 정말 죄송해요. 이 새벽에. 죄송하긴. 놀랐을 텐데 당연히 나라도 찾아와야지. 그래서 차는 많이 찌그러졌어? 제 물음에 경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많이는 아니고 그냥 좀 긁히고 찌그러진 정도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내려가서 보자. 내가 아는 공업사 있으니 거기로 보내면 싸게 잘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제가 앞장서서 현관으로 향하자 경미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뒤를 따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미는 계속해서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그 아이의 오랜 버릇이었죠. 무언가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경미의 차가 세워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차의 상태를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좀 긁히고 찌그러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조수석 쪽 헤드라이트는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고 그 주변 팬더는 종이장처럼 흉하게 구겨져 안쪽 부품이 다 보일 지경이었어요. 경미가 말한 기둥에 박아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절대 아니었죠. 더 섬뜩했던 건 긁히고 찌그러진 부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자국이 넓게 번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페인트를 흩뿌린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에 긁힌 자국 같기도 한 아주 불길한 흔적이었어요. 아가, 이게 어딜 봐서 기둥에 박은 모양이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습니다. 제 추궁에 경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게 어머니, 제가 너무 당황해서요. 기둥을 받고 핸들을 급하게 꺾다가 옆에 있던 다른 차랑 또 부딪혔나 봐요. 옆에 있던 다른 차? 그럼 그 차는 어디 있는데? 그리고 이 붉은 자국은 또 뭐고? 이건 페인트 자국도 아니잖니. 제 머릿속은 이미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집요한 질문에 경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몰라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 떨리는 눈동자와 어설픈 거짓말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아이가 무언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지금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어줄 방패막이를 찾아온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미를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오히려 더 걱정하는 목소리로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알았다. 얼마나 놀랐으면 정신이 없겠어. 일단 집으로 다시 올라가자. 너 몰골이 말이 아니다. 어서 씻고 옷도 갈아입어야지. 명식이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해 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제 말에 경미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시어머니인 제가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굳게 믿었겠죠. 저는 경미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욕실로 이끌며 말했어요. 여기 수건이랑 내 옷 꺼내놨으니 이걸로 갈아입고 좀 쉬고 있어. 내가 따뜻한 꿀물이라도 한 잔 타놓을게. 경미가 순순히 욕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경미의 핸드백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망설임 없이 자동차 키를 꺼내 들었죠. 저에게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랙박스였어요.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만약 제 예상이 맞는다면, 만약 그 블랙박스 안에 제가 상상하는 끔찍한 장면이 담겨 있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의 아내이자 제 며느리인 아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면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만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작은 메모리 카드를 몇 번이나 놓칠 뻔했어요. 간신히 카드를 손에 쥐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경미는 아직 욕실에서 나오지 않은 모양인지
물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제발, 제발 내 생각이 틀렸기를. 그저 동물을 치기라도 한 것이기를. 마음속으로 수십 번을 기도하며 녹화된 영상 목록을 열었어요. 가장 최근 파일, 사고 시각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도로가 나타났어요. 경미가 퇴근할 때 늘 지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영상은 한동안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깜빡이를 켤 때 나는 기계음 같은 것들만 들려왔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차가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길가에서 무언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고 쿵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억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차는 급정거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경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 짧은 정적의 시간 동안 저는 경미가 차에서 내려서 사람을 살피거나 최소한 119에 전화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던 아이는 이내 안정을 되찾았는지 차분한 목소리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일이 좀 틀어졌어. 지금 처리해야 할 게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게 튀어나왔네. 아, 몰라. 사람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돼. 너 먼저 피해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갈 테니까. 전화기 너머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침착하고 냉정한 경미의 목소리는 제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어요. 사고를 수습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고 누군가와 말을 맞추려는 목소리였습니다. 통화를 끄는 경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차를 후진시켜 방향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피해자를 외면한 채 너무나도 태연하게요. 영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검은 화면만 바라보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방금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뺑소니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외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충격음과 냉정한 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미가 흘리던 눈물,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 저에게 매달리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동정심을 이용해서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 했던 겁니다. 저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은 제가 감싸주거나 덮어줄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악마를 며느리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지 모를 그 불쌍한 피해자를 생각해야만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전화를 들어 망설임 없이 3개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112.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하지만 가장 올바른 전화였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저는 욕실 문을 굳게 닫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 이건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해.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림을 감추고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로 방금 제가 본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통화를 마친 저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떨려왔어요. 방금 제가 무슨 일을 한 건가? 제 손으로 며느리를, 아들의 아내를 신고한 겁니다. 잠시 후면 이곳에 경찰이 들이닥칠 테고 경미는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거예요. 아무리 그 아이가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파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제 아들 명식이를 위한 길이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를 그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방금 복사해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잠갔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이자 제 아들에게 언젠가 진실을 보여줘야 할 칼날이 될 테니까요. 모든 정리를 마칠 무렵 욕실 문이 열리고 경미가 나왔습니다. 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 어색한지 연신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를 보고는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옷 빌려주셔서 감사해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한 얼굴로 말하는 저 아이를 보니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가면 뒤에 그런 무서운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피곤할 테니 어서 들어가서 좀 쉬어라. 안방 침대 비어 있으니 거기서 자.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경미는 순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가 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두었어요.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면 경미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10분, 아니 20분쯤 지났을까요?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 들리던 그 정막 속에서 복도 저편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살짝 열린 문틈으로 경찰 제복을 입은 두 분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나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신고자분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조용히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말에 경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했습니다. 차량 소유주 이경미 씨, 지금 안에 있습니까? 네, 안방에 있습니다. 저는 경찰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제 심장은 정말이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경찰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경미 씨 계십니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 말에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미는 무슨 일이냐는 듯한 표정으로 경찰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상황 파악이 되자 그 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여긴 어쩐 일로? 이경미 씨 맞으시죠? 오늘 새벽 3시경 발생한 뺑소니 사건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임의동행 해주시겠습니까? 뺑소니라는 단어가 나오자 경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무서운 배신감, 그리고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했다. 제 단호한 대답에 경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저 차를 좀 긁은 것뿐인데 그걸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미는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 연기력은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옆에 있던 경찰이 경미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에 가서 하시죠. 이경미 씨, 가시죠. 경미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제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원망을 넘어선 증오에 가까웠어요. 두고 보라는 듯한 그 눈빛을 받으며 저는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집에 다시 혼자 남게 되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잘한 일이다. 잘한 일이야. 속으로 계속 되뇌었지만 심장이 아프게 저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이 트고 세상이 환해질 무렵 이번에는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아들 명식이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들은 다짜고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경미를 신고했다면서요.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 내가 했다. 왜요? 대체 왜요? 어머니가 어떻게 경미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명식이는 제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뺨이라도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명식아, 일단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꾸나.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뭘 앉아서 이야기해요? 뭐요? 경미가 주차장에서 차 긁은 거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뺑소니범으로 몰아서 경찰에 넘겨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저 눈물은 분노와 후회의 눈물이 될 겁니다. 그 아이가 너에게는 주차장에서 차를 긁었다고만 이야기했더냐? 네. 경미가 겁이 많아서 얼마나 놀랐으면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달려갔겠어요. 그런데 그런 애를 어머니는 어떻게 경찰에 팔아넘길 생각을 하세요? 팔아넘기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 내 아들은 이미 이경미라는 아이에게 단단히 홀려 있구나. 콩깍지가 씌어도 보통 신 게 아니구나. 지금 당장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줘봤자 믿으려 하지도 않을 게 뻔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며느리 잡아먹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몰아세우며 영상을 조작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명식아, 너가 지금은 날 원망해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엄마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런 말 마세요. 저는 어머니 절대 용서 못해요. 어떻게든 경미 빼낼 거고 당분간 어머니 볼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은 제게 등을 돌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제 심장을 내려치는 것만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 저를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며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잘한 일이 맞을까? 그냥 덮어주는 게 맞았던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경찰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순자 어머님 되시죠? 뺑소니 사건 담당 형사입니다. 방금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누구라고 합니까? 혹시 박철수 어르신이라고 아십니까? 이 동네에서 폐지 수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박할아버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늘 힘겹게 오르내리시며 폐지를 모으시던 분. 여름이면 제가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병 건네고
겨울이면 따뜻한 장갑이라도 사서 드렸던 그 박 할아버지였어요. 허리가 잔뜩 굽은 채로도 마주칠 때마다 늘 사람 좋은 미소를 보여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형사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어머님께서 신고를 빨리 해주신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죄 없는 할아버지가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오신 그분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니요. 만약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않고 경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면 할아버지는 어두운 길 위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니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나 며느리를 향한 연민 같은 감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와 결심이 채웠습니다. 이경미,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 것이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명식이와 함께 경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를 썼는지 일단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 모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경미는 제 앞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모습에 명식이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린 듯 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경미가 얼마나 놀랐으면 말을 제대로 못한 것뿐인데 어머니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범죄자가 됐어요. 명식이가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경미는 명식이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보. 어머니 탓하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인걸요. 제가 너무 어둡고 무서워서 그게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갑자기 고라니 같은 게 튀어나오는 줄 알고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고라니라니요.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던 아이가 이제 와서 고라니인 줄 알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 뻔뻔한 연기에 제 아들은 또다시 속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경미가 얼마나 착한데.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지. 어머니 들으셨죠? 경미는 정말 몰랐대요. 이제라도 가서 신고 취소하고 경미한테 사과하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과? 내가 왜 그 아이에게 사과를 해야 하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 그만해라, 명식아. 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다. 제가 뭘 몰라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괜한 오해로 며느리를 잡고 있는 거겠죠. 됐어요. 더 이상 어머니랑은 할 말 없어요. 우리 이 집에서 나갈게요. 어머니 같은 분이랑은 하루도 같이 못 살겠어요. 명식이는 경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경미는 명식이의 등 뒤에서 저를 보며 아무도 모르게 입꼬리를 살짝 올려 비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저 아이는 정말 악마구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나가라. 나가서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고 너희가 오늘 내게 한 모든 행동을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짐을 싸서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 거대한 저택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집 안을 가득 채운 고요함이 마치 제 심장을 옥죄는 것만 같았어요. 명식이가 제게 퍼붓고 간 날카로운 말들이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랑은 하루도 같이 못 살겠다.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파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진실을 보지 못하고 악랄한 여우의 꾀에 넘어가 저를 원망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언젠가 제 아들이 진실을 마주할 그날을 위해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굳게 잠가두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넣어두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죠. 경찰에는 이미 원본 영상을 제출했지만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컴퓨터에 카드를 꽂고 그날 새벽의 영상을 다시 재생시켰습니다. 끔찍한 충격음과 함께 화면이 흔들리는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보았어요. 보면 볼수록 박 할아버지에 대한 죄송함과 경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사고 장면보다 사고 직후 경미가 나누었던 통화 내용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소리를 최대로 키우고 잡음을 줄여주는 프로그램까지 사용해서 통화 내용을 최대한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나야. 일이 좀 틀어졌어. 지금 처리해야 할 게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게 튀어나왔네. 아, 몰라. 사람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돼. 너 먼저 피해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갈 테니까. 다시 들어도 소름 끼치도록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다 보니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경미는 통화 상대방에게 너 먼저 피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평범한 친구나 가족에게 하는 말이라면 먼저 가 있어 혹은 기다리고 있어라고 했겠죠. 하지만 피해 있어라는 말은 마치 범죄를 공모한 공범에게나 할 법한 말이었습니다. 마치 경찰의 추적이라도 피하라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 경미는 지금 처리해야 할 게 있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고가 난 시각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평범한 주부가 그것도 명식이 몰래 그 시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이란 게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니었을까?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뺑소니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이면에 제가 모르는 더 크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이경미라는 사람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미는 명식이와 결혼한 지 이제 갓 2년이 넘었어요. 늘 상냥하고 애교가 많아서 저도 처음에는 참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경미는 자신의 친정이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늘 혼자 다녀왔고 저희 집안 행사에도 경미의 가족들이 참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처음에는 그저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경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걸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경미의 계정을 보고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의 소셜미디어는 온통 명품과 사치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최신형 명품 가방 사진,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해외여행을 가서 묵었다는 최고급 호텔 사진까지. 마치 재벌가 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화려한 생활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얼마 전 명식이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돈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사업 자금 회전이 너무 안 돼서요. 아들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며 제게 몇 번이나 손을 벌렸어요. 저는 아들이 기죽을까봐 군소리 없이 모아두었던 돈을 몇 번이고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업 자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아내라는 사람은 저렇게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녔다니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명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다시 걸자 그제야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왜 자꾸 전화하세요? 명식아, 너 사업 많이 힘드니? 그걸 이제 아셨어요? 어머니가 제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사업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아들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본론을 꺼냈어요. 너 경미가 저렇게 돈 많이 쓰는 거 알고 있었어? 그 아이 소셜 미디어 봤는데 온통 명품의 해외여행 사진뿐이더라. 너는 돈이 없어서 나한테까지 손을 벌리는데 그 아이는 대체 무슨 돈으로 저러고 다니는 거니? 제 말에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거 다 경미가 재테크 잘해서 번 돈이에요.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재테크? 무슨 재테크? 아, 글쎄요.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경미가 워낙 그런 쪽에 밝아서 아주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저보고도 같이 투자하자고 해서 제가 가진 돈 전부 넣었다고요. 곧 몇 배로 불어날 돈이니까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세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자라니. 그것도 전 재산을. 제 아들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명식아, 너 지금 당장 그 투자 그만둬야 한다. 그거 뭔가 이상해.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디 있니? 그거 사기일 수도 있어. 사기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경미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경미가 저한테 사기라도 친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어머니랑은 정말 대화가 안 되네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경미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기세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아들에게는 그저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명식이가 스스로 깨닫게 하려면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쓰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투자와 관련된 서류나 단서가 남아있을까 싶어서였죠. 한참을 뒤지던 중 저는 책상 서랍 구석에서 낯선 대부업체의 이름이 찍힌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미처 챙겨가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본 저는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대출 원리금 상환 독촉장이었습니다. 아들 김명식의 이름으로 무려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금리가 살인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에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독촉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들이 말한 투자금의 정체는 바로 이 끔찍한 빚이었던 겁니다. 경미는 제 아들을 꿰어 억대의 빚을 지게 하고 그 돈으로 자신은 명품을 사들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미가 그 새벽에 처리해야 할 일이란 것도 PAS라고 말했던 그 통화 상대방도 모두 이 사기 행각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어쩌면 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독촉장을 손에 쥔 채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의 됨됨이를 따지는 가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는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내일 당장 경미가 말한 그 아주 좋은 투자처라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 손에 들린 이 독촉장이 경미의 가면을 벗겨낼 첫 번째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제 손에는 아들 이름으로 온 대출 독촉장이 들려 있었고 제 머릿속에는 경미가 말한 그 투자 회사의 주소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니 서울 외곽의 한 낯선 공단 지역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번듯한 사무실이 모여있는 금융가가 아니라 낡고 오래된 공장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벌써부터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5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문 닫은 철물점과 먼지 쌓인 식당이 있었고 건물 전체에서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경미가 말한 회사는 그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는데 제 구두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렸습니다. 4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 낡은 유리문으로 된 사무실 하나가 보였어요. 문에는 헤븐피플 파트너스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시트지가 붙어 있었지만 그마저도 끝부분이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려보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끼익 하는 불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저는 사무실 안의 풍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텅 빈 사무실에는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서류 뭉치와 컵라면 용기 같은 쓰레기들이 잔뜩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야반도주라도 한 것처럼 황량하고 어지러운 풍경이었죠. 벽에 걸린 달력은 지난달에 멈춰 있었고 공기 중에는 퀴퀴한 먼지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아들이 전 재산을, 아니 억대의 빚까지 내서 투자했다는 회사의 실체는 바로 이 유령 사무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경미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속일 작정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유령 회사를 내세워 아들의 돈을 전부 가로챈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 안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때 널브러진 서류 더미 속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 김명식의 이름이었어요. 아들의 이름이 적힌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문구와 함께 투자 실패 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불공정한 조항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맨 아래 입금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계좌 번호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건물 밖으로 향하는데 1층에서 경비를 서시는 분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4층에 있는 저 사무실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경비 아저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당한 사람이구먼. 거기 사기꾼들 소굴이요. 한두 달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몇 명 드나들더니 보름 전부터는 아예 발길이 뚝 끊겼어. 나한테도 뭐 좋은 투자처 있다면서 꼬드기길래 내가 그런 놈들 한두 번 본 줄 아냐고 소리 지르고 쫓아냈지. 멀쩡하게 생긴 젊은 것들이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 경비 아저씨의 말은 제 의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 어리석은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런 아들을 무참히 짓밟은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대로 경찰서에 갈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경미가 또 어떤 거짓말로 빠져나갈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 경미가 절대로 발뺌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경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게시물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다 문득 몇 달 전 경미가 올린 한 게시물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는 사진이었는데 그 아래에 달린 댓글들이 이상했어요. 경미야, 덕분에 요즘 살맛 난다. 역시 투자는 이경미. 같은 칭찬 댓글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댓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경미 씨, 제 돈은 언제쯤 돌려주실 건가요? 연락 좀 받으세요. 그 댓글은 곧바로 삭제되었는지 지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댓글을 단 사람의 계정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일상이 담긴 계정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미 씨의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상대방이 제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혹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시간 뒤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이셨군요. 저야말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동네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이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제 아들 명식의 경우와 너무나도 똑같았어요. 제가 원래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 경미 씨를 알게 됐어요. 어찌나 싹싹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지 다들 예뻐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만 아는 고급 투자 정보가 있다면서 저희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어요. 원금은 물론이고 한 달에 10%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요. 그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경미가 보여주는 명품과 화려한 생활에 조금씩 현혹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퇴직금의 일부를 경미에게 투자했고 처음 몇 달간은 정말로 약속한 수익금이 꼬박꼬박 입금되었다고 해요. 그 모습에 완전히 신뢰하게 된 그분은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하며 더 큰 돈을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원금 상환일이 다가오자 경미는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연락까지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모임에서만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 금액을 합치면 3억이 넘어요. 다들 끙끙 앓고만 있었지 혹시라도 남편이 알게 될까봐 신고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주먹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경미는 상습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뽑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분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사고가 났다는 그날이 바로 경미 씨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던 날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늦게까지 돈을 안 보내길래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밤늦게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하지만 돈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시간을 더 달라고
지금 소리 지르면 남편한테 다 말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그분은 경미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 실랑이를 벌였고 경미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미는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만 남기고는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도망쳤다고 해요.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날 새벽 경미가 처리해야 할 일이란 바로 이 피해자를 만나 입막음을 하려던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이 틀어지자 급하게 도망치다가 죄 없는 박 할아버지를 차로 친 것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속에서 경미가 통화하며 일이 틀어졌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상황이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보여주며 용기를 내어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피해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그 불쌍한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직접 저 아이의 죄를 밝혀내야만 합니다. 제 진심 어린 설득에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유령 회사의 실체, 또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뺑소니, 사고와 사기 사건을 연결해 줄 결정적인 정황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 아들 명식이를 찾아갈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의 눈으로 진실을 보고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갈 것이었습니다. 이경미의 길고 긴 악행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기 피해자분과 헤어진 후 제 손에는 새로운 증거들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유령 회사의 사진, 불공정한 투자 계약서 사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까지. 이 모든 칼날의 끝은 이제 단 한 사람, 제 아들 명식이를 향해야만 했어요. 아들이 스스로의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그 끔찍한 환상에서 깨어나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법이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그리고 그 아이를 그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명식이가 경미와 함께 얻었다는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갈 때 혹시 몰라 아들 차에 몰래 넣어두었던 작은 위치 추적기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어미가 자식을 믿지 못해 이런 행동까지 해야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수치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거들을 가방에 챙겨 넣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나서야 여전히 냉기가 가득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명식아, 나다. 너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 지금 너희 집 앞이야. 할 이야기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다. 엄마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너에게 보여주러 왔다. 이것만 보고도 너가 엄마를 원망하겠다면 나도 더 이상은 너를 붙잡지 않으마. 제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이 느껴졌는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올라오세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이 마치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병사의 심정 같았어요.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명식이는 저를 보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으로 비켜섰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는 경미가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는 상처받은 작은 짐승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너 보러 온 거 아니다. 내 아들 보러 왔다. 저는 경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거실 테이블을 가리키며 명식이에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명식아.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명식이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고 경미는 자연스럽게 명식이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제게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가장 먼저 그 유령 회사의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식이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너가 너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그 헤븐피플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사무실이다. 내가 직접 가보고 찍어왔어. 사진을 본 명식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경미가 재빨리 명식이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 저기요? 여보, 저기는 우리가 잠깐 쓰던 임시 사무실이에요. 곧 강남의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할 거라서 지금은 비어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오해하셨나 봐요. 경미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명식이는 금세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꺼봐요, 어머니. 어머니는 꼭 이렇게 앞뒤 다 자르고 사람부터 의심하시죠. 저희 곧 강남으로 이사 갈 거예요. 저는 아들의 어리석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증거를 꺼내들었죠. 바로 아들의 이름으로 발행된 1억 원짜리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니, 명식아? 너가 나한테 사업 자금이 없다고 손 벌리던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큰 빚을 냈어? 그것도 이런 무서운 곳에서. 독촉장을 본 명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경미처럼 임시 사무실이라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명식이가 당황해서 경미를 쳐다보자 경미는 이번에도 눈물을 글썽이며 명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사실은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당신 사업 힘든 거 아는데 제가 투자 이야기하면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래서 제가 몰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거예요. 이 돈 다음 달이면 정말 몇 배로 돌아와요. 당신한테 큰 선물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서프라이즈로 해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경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아들은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는 듯 했어요. 아, 정말이지 이길 수가 없는 걸까. 제 아들은 저 여우 같은 아이의 눈물 한 방울에 모든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미야, 나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진작 말하지 그랬어. 당신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흐흑. 두 사람이 펼치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심파를 끊어버렸습니다. 연극은 그만하지 그러니. 내가 오늘 너희 둘을 부부싸움 시키려고 온 줄 알아? 명식아, 너는 지금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 어머니, 자꾸 경미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 내 말이 믿기지 않겠지. 그럼 다른 사람 이야기는 믿을 수 있겠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리 약속해 두었던 그 피해자분, 박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죠. 여보세요? 박 여사님, 저예요. 네, 어머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제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여사님께서 겪으신 일을 제 아들에게도 그대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박 여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경미에게 돈을 사기당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금을 주며 안심시킨 뒤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는 결국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수법까지. 그 이야기는 제 아들 명식이가 당한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명식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경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당신 누구야? 우리 어머님이 돈 주고 시킨 사람이죠. 경미가 갑자기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발악하는 듯한 모습에 박 여사님은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경미 씨, 당신이 우리한테 사기친 돈으로 산 그 명품 가방, 지금도 잘 들고 다니시네요. 당신이 우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동안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당신 정말 사람도 아니야.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명식이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경미는 여전히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라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에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 담긴 작은 녹음기였어요.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야. 일이 좀 틀어졌어. 지금 처리해야 할 게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게 튀어나왔네. 아, 몰라. 사람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돼. 너 먼저 피해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갈 테니까. 사고 직후에 그 냉정하고 침착한 목소리. 고라니인 줄 알았다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진짜 이경미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명식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믿었던 아내의 배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경미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 맞아. 당신 돈으로 명품 사고 당신 돈으로 여행 다녔어. 그런데 그게 뭐? 당신이 멍청해서 나한테 속은 거잖아. 능력도 없으면서.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분에 넘치는 행복 누렸으면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 아니야? 경미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 추악한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명식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식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경미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아가. 너는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어.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길 위에 버려두고 도망쳤지.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시간이야. 저는 명식이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아들아. 그리고 엄마랑 같이 가자. 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거다.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 아이의 죄를 세상에 밝히는 거야. 그게 너가 지금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사과에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서름과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경미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경미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저희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선 저는 곧바로 차를 몰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명식이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겪었던 충격과 배신감으로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니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애써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중심을 잡고 아들을 이끌어줘야 할 때였으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우리는 곧장 뺑소니 사건을 담당했던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던 담당 형사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어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형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할 증거도 있고요. 이 사건 단순한 뺑소니가 아닙니다. 제 단호한 말에 형사님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조사실로 자리를 옮겼고 저는 가방에 있던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유령 회사의 사진, 불공정한 투자 계약서, 아들의 대출 독촉장,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정리한 서류까지. 이게 다 무슨 서류들입니까? 제 며느리 이경미가 벌인 사기 행각의 증거들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이 사기 범죄를 덮기 위해 벌어진 일이고요. 저는 그날 새벽부터 제가 겪고 알게 된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식이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때때로 제가 하는 말을 힘겹게 거들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벌인 짓들을 제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들은 도망치지 않고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형사님은 저희가 내놓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듯 했던 그의 눈빛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특히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기 수법이 명식이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 사건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이경미는 상습적으로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여왔고 사고가 났던 그날 밤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그를 만나러 갔다가 실랑이가 벌어지자 도주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일이 틀어졌다는 말도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제 설명에 형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과 아드님께서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증거들 덕분에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 잡힐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저희 교통조사계에서만 다룰 게 아니라 지능범죄수사팀과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군요. 형사님은 곧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고 잠시 후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이라는 베테랑 형사 두 분이 추가로 조사실에 합류했습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복사해 두었던 블랙박스 영상 원본 파일과 경미의 통화 내용 녹취록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명식이는 경미의 사기 행각에 사용되었던 차명 계좌 번호와 연락처 등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설 때 지능범죄수사팀의 팀장이라는 분이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신 덕분에 수사에 큰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밤 안으로 이경미와 그 공범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집에서 편히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저희를 감쌌습니다. 명식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됐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길고 길었던 악몽이 이제 정말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능범죄수사팀 팀장님이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전 이경미와 공범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던 오피스텔을 급습했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 현장에서 대포폰 수십 대와 차명 계좌 통장,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단이 적힌 장부까지 발견했습니다.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공범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형량을 줄여보려고 벌써부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경미가 모든 범죄를 주도했다고 진술하고 있더군요. 형사님의 말에 따르면 경미와 그 공범은 연인 관계였고 처음부터 부유한 집안의 어수룩한 아들인 명식이를 타겟으로 잡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명식이의 재산을 전부 빼돌리고 명식이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게 한 뒤 모든 것을 명식이의 탓으로 돌리고 이혼해서 위자료까지 뜯어낼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 끔찍한 계획을 듣고 있자니 분노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제 아들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 뻔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명식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퀭한 눈으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아 방금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분노하거나 오열하는 대신 그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머니 속을 그렇게 썩여드렸으니.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다 끝났어, 아들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희 집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만 같았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가장 큰 산은 넘었다는 안도감이 저희를 감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저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경미와 공범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제게 처음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셨던 박 여사님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의 잃어버린 돈을 전부 되찾을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을 기만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악인들이 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추가 진술을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담당 형사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공범은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반면 이경미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람인 줄 몰랐다, 고라니인 줄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만약 저 아이가 끝까지 저렇게 나온다면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고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박철수 어르신 보호자 되십니까? 아닌데요. 저는 그분을 아는 사람인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그러시군요. 다름이 아니라 박철수 어르신께서 방금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식을 찾으셨다고요?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는지 모릅니다. 병원 측에서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셨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전화를 끊고 곧바로 이 소식을 명식이에게 알렸습니다. 아들 역시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우리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자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와 저희를 맞았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르신의 삶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희는 잠시나마 면회가 허락되어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지만 박 할아버지는 분명히 저희를 알아보고 희미하게 눈을 깜빡여 주셨습니다. 명식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의 죄송함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명식이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시던 할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경찰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사고 당시에 대한 진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나오는데 갑자기 웬 차가 무섭게 달려와서 나를 쳤어. 내가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그 차가 잠시 멈추더라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돌아봤어. 그러고는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 얼굴을 내가 똑똑히 봤는데 할아버지의 증언은 이경미가 내세웠던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짓말을 완벽하게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친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했던 겁니다. 이로써 단순 뺑소니가 아닌 죄질이 훨씬 나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해지자 이경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제 아들 명식이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밤마다 잠을 설치고 허탈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쉴 때가 많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명식아, 이제는 정말로 끝내야 할 때다. 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이 족쇄부터 끊어내야 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직접 가서 마무리 짓고 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마 따라가지 못하고 집에서 초조하게 아들을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땠느냐?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얼굴을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울면서 매달리더군요. 자기는 정말 저를 사랑했다고 다 공범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요. 마지막까지 저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혼 서류를 내밀고 도장 찍으라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제게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어요. 돈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라면서 나가서 평생 감옥에서 썩으라면서요.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추악한 본 모습을 제 아들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제 더 이상은 그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왔어요. 너가 나한테 사기친 돈, 너 때문에 길에 버려졌던 할아버지의 병원비, 그리고 너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의 피눈물. 그거 내가 평생에 걸쳐서 다 갚을 테니
너는 그냥 평생 거기서 너의 죗값이나 치르라고.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제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괜찮다, 아들아. 정말 잘했다.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이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제 아들은 비로소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창밖은 어느덧 짙은 어둠이 내려와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환하게 밝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경미가 구속되고 모든 범죄 사실이 명백해졌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길고 지루한 법적 절차를 거쳐 그녀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죠.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지난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로서 그리고 참고인으로서 수없이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진술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끔찍했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야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명식이는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치거나 포기하면 그 아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저희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박 할아버지의 회복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시던 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농담도 건넬 정도로 기력을 찾으셨죠. 저와 명식이는 거의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할아버지를 돌봐드렸습니다. 명식이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듯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의 식사와 재활 치료를 도왔어요. 처음에는 저희를 어색해하시던 할아버지의 가족분들도 그런 명식이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식이가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명식이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젊은이. 네, 할아버지. 내가 고맙다는 말을 아직 못했구먼. 자네 어머니랑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의 말에 명식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할아버지 앞에 털썩 주저앉아 휠체어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할아버지께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울음 섞인 사죄에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명식이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상처 입은 아들을 위로하는 아버지의 모습 같았어요. 그날 이후 명식이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죄책감의 터널에서 조금은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용서가 제 아들에게는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더 큰 치유제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이경미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님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매일같이 저희의 혈압을 오르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던 아이가 모든 증거가 명백해지자 이번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모든 범죄는 공범의 협박과 가스라이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것이라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다중인격인 것 같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는 그 얄팍한 수가 너무나도 빤히 보여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당연히 이경미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뜯어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저 아이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온통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님과 여보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쁜 사람에게 속아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부디 못난 며느리인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서 나가면 평생 어머님과 여보에게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제 입가에서는 냉소적인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명식이의 동정심에 호소해서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는 속셈이었죠. 만약 제가 예전의 저였다면 이 눈물의 편지에 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저는 그 편지를 곱게 접어 다른 증거 서류들과 함께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것 또한 법정에서 이경미의 파렴치한 연기력을 증명해 줄 또 하나의 증거가 될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이경미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상습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저희는 검사님과 몇 번이고 만나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재판을 준비했어요. 검사님은 저희의 용기에 몇 번이고 감사를 표하며 반드시 저 아이에게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제게는 또 다른 과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른 피해자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었어요. 그분들은 여전히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거나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며 설득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어미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침묵하면 저 아이는 분명히 또 다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에 나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겠죠. 우리가 여기서 그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요. 제 진심 어린 설득에 피해자분들은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재판에 나가서 우리가 겪은 모든 진실을 당당하게 증언하기로 약속했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였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정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명식이와 함께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마지막 장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저희 사건이 언론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저희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진실과 거짓이 치열하게 맞붙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에는 저희 외에도 다른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박 할아버지의 아들 내외가 와서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부 입장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 세 분이 자리에 앉고 곧이어 피고인석의 문이 열리며 수의를 입은 이경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경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동정심을 유발해서 재판부에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어필하려는 속셈이었죠. 경미는 방청석 쪽을 한번 훑어보더니 저와 명식이와 눈이 마주치자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속에서부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님의 모두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검사님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경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행각, 피해자들의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함, 그리고 사람을 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주한 비인간적인 행위까지. 검사님의 말이 이어질수록 법정 안의 공기는 분노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어서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경미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이 모든 범죄의 주범은 이경미였다고 증언했어요. 경미가 어떻게 명식이를 표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사기를 쳤는지, 그리고 뺑소니 사고 직후에 자신에게 전화해서 사람을 친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끝이니 일단 너부터 피하라고 말했는지까지. 그의 증언은 저희가 알고 있던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기 피해자이신 박 여사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박 여사님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물을 참으며 자신이 겪었던 피해 사실을 똑똑히 증언했어요. 경미의 달콤한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그 충격으로 남편과도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그분의 이야기에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나가는 제 다리가 살짝 떨렸지만 저는 명식이와 눈을 맞추고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님의 질문에 저는 그날 새벽부터 제가 보고 겪은 모든 일들을 최대한 담담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증언했습니다. 경미가 어떤 거짓말로 저를 속이려 했는지, 블랙박스 속에서 얼마나 냉정하고 침착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어떻게 제 아들을 조종해서 저를 공격했는지까지. 제 증언이 끝나자 이번에는 경미 측 변호사가 저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아주 교활하고 집요했어요. 그는 어떻게든 저를 아들을 과보호하고 며느리를 미워한 악독한 시어머니로 몰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증인, 며느리인 피고인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던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는 경미를 진심으로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피고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심지어 아들 차의 위치 추적기까지 몰래 달아두셨죠.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며느리의 사생활을 감시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의 징후를 발견하고 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만약 그때 제가 진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 아들은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고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분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변호사는 잠시 말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악랄한 질문을 던졌어요. 증인은 아들 부부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두 사람을 이혼시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증인이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법정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명식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합니까? 라고 소리치려 하는 것을 제가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저는 화를 내는 대신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제 아들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거짓과 범죄 위에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일은 며느리를 내쫓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제 아들이 상처를 입고 제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고 해도 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해졌는지 변호사는 더 이상 저에게 무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제 아들 명식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아들은 피고인석에 앉은 경미를 차갑고도 슬픈 눈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 재판부를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방관자였습니다. 아내가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저는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충고마저도 그저 잔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대가로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었고 많은 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경미가 자신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담담하게 증언해 나갔습니다. 그 증언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배려도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한 고발이었습니다. 증언을 마친 아들은 마지막으로 재판부를 향해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경미에게는 그 어떤 선처도 베풀지 말아주십시오.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죄 없는 사람이 길 위에서 억울하게 쓰러져가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법의 이름으로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증언이 끝나고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님은 최종 변론에서 이경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경미 측 변호사는 끝까지 심신미약과 공범의 강요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경미는 최후 진술의 기회를 얻자 준비해온 것처럼 눈물을 쏟아내며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법정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 선고 기일을 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길고 길었던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할아버지의 아들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명식이를 부축한 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날, 저희는 다시 한번 법원을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어요. 마치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법정 안의 분위기는 지난 재판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길고 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은 이경미가 저지른 범죄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기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뺑소니 사고 역시 사람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생명의 위험에 빠뜨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 이경미는 자신의 안위와 사리사욕을 위해 타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속죄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이경미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상습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징역 15년. 그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안은 짧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방청석 곳곳에서 억눌린 울음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피해자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고 박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역시 제 옆에 앉은 명식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이경미는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해. 이건 조작이야. 그녀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제게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악한 절규는 이제 그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하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이경미가 끌려나가고 법정 문이 닫히자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악몽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분들이 다가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아들은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입니다. 어머님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났을 겁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명식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과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사기 피해자분들의 피해액을 조금이나마 변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물론 모든 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아들은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라도 그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번듯한 인테리어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로 들어가 굳은 일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의 가치를,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아들은 그동안 모은 돈과 제가 조금 보태준 돈으로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명식인의 국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내건 가게였죠. 가게를 연 첫날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 그리고 사기 피해자였던 박 여사님과 동네 엄마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마치 자기 가게가 개업한 것처럼 기뻐하며 앞으로 단골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식이는 뜨거운 김이 오르는 국밥을 나르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시간은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명식이의 국밥집은 진하고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박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고 매일같이 저희 가게에 들러 아들과 함께 점심을 드시는 것이 일과가 되셨죠.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저는 가게 일을 마친 아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아주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어머니, 왜 아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어머니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저는 지금쯤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평생 경미를 원망하며 살고 있었겠죠. 아니면 저 역시 공범이 되어 감옥에 가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요. 아니다.
너를 구한 건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야. 너는 결국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기로 결심했잖니. 나는 그저 너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등을 조금 밀어주었을 뿐이다.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명식인의 국밥집의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불빛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스한 평화가 밀려왔어요.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저는 비로소 찾아온 이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슴 벅찬 마음으로 되새겼습니다.